서류상으로는 러시아가 서방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가 주요 경제국에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모스크바는 여전히 버티며 형식상 경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루블화는 크게 하락했다가 전쟁 전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초가 되면 러시아의 비상시 기금인 국가부유기금의 유동성 준비금, 즉 이런 추격을 흡수하기 위해 마련된 완충장치는 달러 기준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보면 그 기금은 약 2.4배나 줄어들었고 연방 예산 적자는 공식 계획보다 약 5배나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적응한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저축을 소진하고 아무도 계산하지 않기를 조용히 바라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계산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안정적인 표면 아래 10가지 구조적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한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지만 각각의 약점이 모두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그중 몇몇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 혹은 예산의 부재입니다. 돈부터 시작합시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침공 전해에 러시아의 국방과 국내 안보는 연방 예산의 약 24%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그 수치가 약 40%까지 올라갔습니다. 러시아가 방위사업 지출을 계속 기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료에 따르면 기밀로 분류된 지출이 명목상 지출만큼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첫 3분기 동안에만 무려 7조 루블, 즉 약 880억 달러가 이러한 비공개 예산 항목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 수입 측면을 살펴보면 바로 그 부분에서 러시아가 진짜로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예산을 짤 때 유가가 배럴당 약 70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평균 58달러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또한 약한 루블을 예상해 세수를 늘리려 했지만 루블은 완강하게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와 가스 수익은 전년 대비 거의 4분의 1이나 감소했지만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빚의 허덕이는 어느 정부나 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예산을 다시 짰고 한 해에 2번이나 했습니다. 적자는 여전히 5조 6천억 루블로 불어났고 이는 계획했던 것의 약 5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예산과 연금, 건강기금까지 더하면 러시아 공공재정의 전체 적자는 8조 3천억 루블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체 경제의 약 4%입니다. 서방 대출이 끊기자 크렘린은 국내에서 높은 이자율로 빌리거나 국부펀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달러 기준으로 절반이나 사라졌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의 금값이 그 가치를 떠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정부는 2026년 국방비 지출을 줄이자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프리에 따르면 이 조치도 예산 증액을 위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 자금이 점점 고갈되는 모습을 더 잘 보여줍니다. 경제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면서도 약하게 보이지 않거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자금을 군대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의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러시아 경제와 관련해 첫 번째 문제에서 일부 비롯됐습니다. 유럽의 제재로 러시아는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했고 중국이 협력자로 나섰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이 러시아 수출품의 약 30%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쟁 전 1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수입품의 약 35%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산업장비, 부품처럼 실제로 전쟁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분야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장이 장악되는 모습을 보려면 자동차 시장만 봐도 됩니다. 2019년에는 러시아에서 판매된 신차 중 중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2%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이 되자 그 비중은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서방 자동차 제조사들이 철수했고 러시아 자체 생산은 붕괴됐으며 베이징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부펀드조차 이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그 유동성 자산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매우 불균형합니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중국 수출의 겨우 3%에 불과합니다. 베이징에게 러시아는 작은 고객일 뿐입니다. 모스크바의 중국은 전부나 마찬가지이고 중국도 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이 조건을 내밉니다. 베이징은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에 대해 유럽에 부과된 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을 요구합니다. 또한 베이징은 모스크바가 원하고 있는 시베리아의 힘 2등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도 미온적이며 자금 조달 세부 사항 제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새로운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생산에 투자하거나 첨단 기술을 넘겨주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완제품을 팔고 원자재를 가져가지만 러시아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의존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중국에 대한 의존으로 바꾼 셈입니다. 세 번째, 기술 문제입니다. 현대도렉는 첨단 기술로 운영되지만 러시아는 점점 기술 공급이 끊기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서방은 사실상 러시아의 현대 경제를 지배해왔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러시아 내 모든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약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침공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1년 말 약 5천억 달러에 달했던 외국인 투자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아무도 그 공백을 메우려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중국 수입품 대부분은 군사작전과 무관합니다. 물론 중국이 대량으로 드론을 판매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드론 모델도 공급하고 있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양쪽 모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체된 경제와 첨단 기술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파트너에 대한 의존이 결합되면서 러시아는 점차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의 겨우 1%만을 연구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3.3%, 나 한국의 거의 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점점 더 적은 돈만 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점점 더 뒤처지고 있으며 그나마 쓰는 예산의 상당 부분도 민간 경제가 아니라 군사 분야에 직접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에 대한 접근성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유시설에는 수십 년 동안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했던 기술을 수입하면서 들여온 서방 장비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예비부품 제재로 공격받은 공장들은 신속한 재가동에 필요한 부품이나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드론 한 대만으로도 정유시설을 몇 주 동안 멈추게 할 수 있고 이는 국내 연료 공급을 막아버리며 국가가 값비싼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 노동자 블랙홀입니다. 러시아가 모든 정유시설을 고치고 세계화의 모든 무역 노선을 다시 복구한다고 해도 제때에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가장 역설적인 인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 2025년 말 기준 실업률이 겨우 2.1%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는 큰 이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지난 4년 동안 실업률이 약 6.4% 정도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뒤 그 결과에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물론 전 세계가 큰 팬데믹을 겪었지만 실업률은 실제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약 150만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있고 이를 채울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원인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60대 러시아인 이 20대보다 약 750만 명 더 많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세대가 은퇴하고 있고 혼란스러웠던 1990년대에 태어난 소규모 세대는 그들을 대규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이 문제를 극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연령 남성들이 군대로 끌려가거나 전선에서 사망했습니다. 또한 수십만 명이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종 러시아가 필요로 했던 IT 전문가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이주민 단속은 그동안 인력 부족을 메우던 노동력 유입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전선에 보낼 병력이 너무 부족해서 입대 장려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신규 계약병사의 연봉이 초기 보너스를 포함하면 평균 연봉의 4.5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군대에서 높은 임금을 주면 다른 분야 인력이 부족해지고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빨리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 일자리에 충분한 인력이 없고 존재하는 일자리조차도 러시아가 필요한 것들을 살 만큼의 임금을 주지 못합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은 비필수품 시장이 여기서 좋은 지표가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 러시아 자동차 제조업체인 아브토바즈, 카자즈, 그리고 가즈는 트럭 판매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너무나도 압박을 받아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돈을 덜 벌게 되고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인구학적 악순환입니다. 그 노동력 부족은 이 보고서 전체에서 가장 암울한 수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30년 대부분 동안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출산율은 1990년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의미 있게 회복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출산율은 1999년에 역사상 최저치인 1.16에서 2015년에 이른바 최고치인 1.78까지 올랐다가 2023년에는 다시 1.4로 떨어졌습니다. 이민이 격차를 메웠지만 2022년 순이민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로 그 나라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개 기록을 종합한 독립적인 추정에 따르면 2026년 5월까지 전선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의 수는 최소 22만 명에 달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마지막으로 사망자 수를 발표한 것은 2022년 9월이었으며 당시에는 6,000명 미만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전과 묘지 사이의 격차는 엄청나며 크렘린은 실제 수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크렘린의 답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대신 임신한 여학생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낙태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두며 경제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이주민들까지 단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전쟁은 노동 연령의 남성들을 죽입니다. 남성이 줄어들면 노동자도 줄고 아버지도 줄어듭니다. 아버지가 줄면 아이도 줄어듭니다. 아이가 줄면 한 세대 후에는 노동인구가 더더욱 줄어듭니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미래를 없애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고 점점 더 대도시에 사는 러시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일일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가 전 세계 지정학을 추적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폭력적으로 변해 돌아온 참전 용사들. 이제 일부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러시아 지역사회에 있어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면을 약속하며 교도소에서 직접 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들을 모집해 병력을 채웠습니다. 러시아는 트라우마를 겪고 종종 잔혹한 대우를 당한 남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살아남은 이들을 아무런 지원이나 재활 없이 그리고 사면장을 손에 쥔 채 민간 생활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독립언론 비르스카의 집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들은 2025년 말까지 고국에서 1000명 이상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혔으며 최소 55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문서화된 사례들 뿐입니다. 범죄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4년에는 러시아에서 14년 만에 가장 많은 중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추세는 2025년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폭력 사건이 집중된 지역도 예상한 대로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지역들이고 점점 더 러시아의 소수민족 지역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재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크렘린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늘 국민 자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사면된 살인범들이 거리에 있고 지휘관들이 부하를 고문하거나 부상자를 다시 전장에 보내 죽게 했다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토록 홍보하고 싶어하는 영웅적인 군인에 대한 신화는 이제 두려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재활 프로그램이나 더 엄격한 형량도 없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면 전쟁이 원인임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 긴축으로 정신건강 정부 프로그램을 만들 예산도 부족합니다. 심리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 설립된 조국 수호자 국가기금조차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군인이 귀환하면서 대중은 전쟁의 심각성을 점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일곱 번째, 전쟁 피로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지쳐가고 있으며 크렘린의 끊임없는 선전도 더 이상 그 불만을 억누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여론의 중심에 약간의 역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여론조사원에게 전쟁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전쟁이 끝나길 원합니다. 2026년 2월 기준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약 72%의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평화협상 개시에 대한 지지는 6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투가 계속되길 원하는 비율은 24%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침공이 시작된 이후 전쟁 지속을 원하는 비율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국민의 약 3분의 2가 전쟁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여전히 군대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더는 그 전쟁의 명분을 믿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협상에 대한 지지는 여성들 사이에서, 40세 미만의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농촌 거주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영 TV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습니다. 크렘린은 방송을 장악했지만 인터넷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란 세대가 전투 의지가 가장 약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는데 바로 크렘린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러시아인들이 협상을 원한다는 말은 대체로 러시아의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절반 이상이 평화가 어렵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피로감은 실제로 공격에 나설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공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2026년 초에는 동원 속도가 느려졌고 계약 모집도 2025년에 비해 약 2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자를 계속 모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지치고 무기력해지면 공개 동원령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공개 동원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원하는 방식으로 끝내려면 사실상 유일한 인력 확보 수단일 것입니다. 8번째, 나라가 물리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본 인프라는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고 시대에 맞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예산이 빠듯해지자 정부는 이미 드문드문하던 유지보수를 더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는 20년 만에 최악의 고장 사태가 발생했고 한겨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난방과 수도가 끊기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러시아에서는 전기, 수도, 난방이 거의 1,800건에 달하는 중단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파이프가 터지는 와중에도 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중반 공공요금이 평균 12%나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20% 이상 상승해 연금 생활자와 농촌의 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지어진 인프라조차도 이번에는 러시아의 선전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나 중요한 군사 목표가 있는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널리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앱 텔레그램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이를 국내에서 만든 불법 복제품인 맥스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오히려 군인들에게 다시 텔레그램을 사용하라고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가난한 지역 출신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치르는 전쟁은 참을 수 있지만 그 전쟁이 먼 지역의 난방 공급이나 대도시의 인터넷 접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갑자기 무시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크렘린의 계획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외국 투자를 통해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장거리 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정부가 소식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인터넷 차단이 더욱 대담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체제에 의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9번째, 부패가 전쟁 기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에 쓰는 모든 루블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체제 중 하나를 거치며 그중 엄청난 비율이 전선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전쟁 이전의 분석가들은 국가 계약 금액의 최대 3분의 2까지가 빼돌려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전체 부패로 인한 손실은 예산 수입의 3분의 1 이상, 전체 경제의 약 6.2%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위계약, 요새화 예산, 군인급여 등 도난에 취약한 항목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2024년 봄 크렘린은 국방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하며 고위 관료들을 체포했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에 대비해 요새화가 이루어져야 했던 쿠르스크, 브란스크, 벨고로드 등 국경 지역에서 도난당한 자금과 관련해 형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부패 캠페인은 도둑질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캠페인의 목적은 단순히 수혜자를 더 유순하고 현재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며 나머지 모두는 두려움을 통해 충성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시스템을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규칙이 제멋대로이고 당신의 보호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면 현명한 선택은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이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가속화되고 결국 남아서 훔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게 됩니다. 10번째, 러시아의 중심. 이제 다른 모든 약점 밑에 깔려있고 러시아가 애초에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해주는 근본적인 약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진정한 정부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한 사람과 그에게 동의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푸틴은 주요 결정을 혼자 극소수 측근과 비밀리에 내립니다. 토론과 견제가 없고 푸틴에게 불리한 말을 해도 경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능력보다 충성이 더 중요하고 그런 체제에서는 모두가 상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쟁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푸틴이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 확신하며 침공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수년 동안 그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한 민족이며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땅에 위치해 있고 그 정부는 서방의 허수아비에 불과해 러시아가 밀어붙이면 곧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해방자로 환영받으리라 믿었습니다. 2021년 7월 그는 우크라이나를 진정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장문의 에세이를 발표했고 이 글은 러시아 군대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조사할 때 이미 상사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FSB는 크렘린에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지 않고 키이우가 며칠 만에 함락될 것이며 러시아 군대가 환영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1945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푸틴을 기쁘게 하려고 조작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 누구도 대통령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못했습니다. 같은 시스템이 국가와 전쟁회의를 운영합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점은 모든 것이 푸틴 개인에게 달려있고 그가 사라졌을 때를 대비한 후계자나 어떤 절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푸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의 고령을 감안할 때 그런 일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남은 지배층이 정부의 남은 것들을 제각기 뜯어먹으려 드는 난장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영향들이 서로 강화돼 전쟁 자체의 중요성이 예전만 못할 정도라는 점입니다. 만약 내일 전쟁이 끝난다 해도 러시아는 여전히 황폐해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 소식을 매일 받아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